댓글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일본에게 안 된다, 아직까지 일본은 넘볼 수 없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상대도 안 된다 라는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달리게 된다. 일단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군의 군사력을 저평가, 폄하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 뿐이다. 한국은 2018년도부터 세계 군사력 순위 7위에 있던 일본을 8위로 밀어버리고 7위 자리에 등극하였으며 순수 육군 군사력 순위는 세계 4위에 달하는 정말 막강한 나라이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이 가능하냐인데, 결론을 내버리면 한국 육군의 70% 이상 일본 본토에 상륙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일본이 이지스함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미 해군의 지원적 형태에서 군사력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체 전투력을 가진 한국군에 비해 실전 전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물론 일본 이지스함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세척 보유 중이고 2028년까지 세척이 추가 건조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강력함이 더 강력함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 국가이다. 세계 네 번째로 크루즈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나라인 것이다. 수입이 아닌 자체 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무게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다. 일본의 이지스함은 D형인 18기이다. 18기란 아따 이름이 또 하필이면 18기냐? 이름도 참 거시기하다. 이 18기라는 이름의 의미는 미사일들을 한 번에 요격 가능한 개수가 18개만 된다는 말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할지 감이 오시는가? 그렇다. 순차적으로 한 번에 18개만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에 20개 이상 순항 미사일을 한 번에 날려버리면 그 대단하다는 이지스함은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대량 투사 순항 미사일에는 이지스함도 힘을 못 쓴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을까? 같이 미사일을 날리면 되지 않는가? 그들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공격형 중장거리 미사일을 소유할 수가 없다. 한국과 일본같이 근접해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날리는 수많은 순항 미사일들을 일본에서 방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이지스함이고 항공모함이고 간에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세계 3대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국인 한국과 붙는다면 이것만 봐도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이 가능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점이 있으며 일본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부재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해군 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한국 해군의 명중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으며 그 당시 우리 해군은 유일하게 일본 이지스함, 미국의 항공모함, 핵 잠수함까지 격침시켰었다. 림팩 훈련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국에 의해 어뢰 7방을 맞았으며 미국의 핵 잠수함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물론 가상훈련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태평양 중요 해상로를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들 간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지만 사실 참가국들 간의 자국 해군력을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국가 간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훈련인 것이다. 우리 해군은 상대적으로 한참 열세인 장비로 매번 훈련 때마다 눈에 띄는 성적을 보여왔다. 특히 2004년 림팩 훈련 당시에는 우리 군의 활약으로 미국 항모전단 방어 체계를 다시 짜게 만들었을 정도로 우리 해군의 단합력과 화력은 대단했었다. 이 이야기는 물론 가상 훈련이었지만 우리의 해군이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공군력은 전투식 공군력이라기보다 미공군 전역의 지원 전역이다. 수송 및 정보 수집 등의 임무는 막강하나 실공중전에서는 한국 공군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 미국에서 실시된 레드플러그 훈련에서 한국의 F-15K가 미국 29기 수 30기를 격추하고 공대지 미사일까지 투하하는 완벽한 작전을 수행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었다. 실전이 중요하지 왜 자꾸 훈련 얘기를 하냐 한다면 훈련은 곧 실전이다. 훈련에서 성과가 좋다는 건 실전에서도 같은 결과란 말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전투기 기종들이 신형의 기종들로 대폭 교체되면서 일본의 공군력이 한국보다 압도적이란 말은 이제 틀린 말이 되겠다. 이런 오류를 말하는 사람들 역시나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 중요한 건 양국 간의 훈련 강도나 실전 대응 능력이다. 우리는 군대이고 그들은 자위대이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그냥 직장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군인인 것이다. 사기에서 이미 눌러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한국과 일본이 평화 협력 관계가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나는 이딴 전쟁 얘기나 하고 있을까? 그 말은 맞다. 평화가 최우선이다. 평화가 최우선인 지금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며칠 전 일이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베이징에서 일본 외무상 고노다로가 우리나라 기자들의 카메라를 보고 이 카메라는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2명이네요 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는 사람이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한다? 누가 봐도 지금 우리의 불매운동에 대한 비아냥이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한 유명 카메라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서는 삼성이 다시 카메라 사업을 부활시켜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회담차 방문한 우리 대표들을 쥐가 나올 법한 지저분한 창고에다 초대를 하고 노타이에 반팔 셔츠 차림으로 회담을 진행하였다. 양국 간의 중요 회의를 이딴 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당연히 이 일은 이슈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았으며 일본 언론에서조차 비판할 정도로 문전박대급 회담이었던 것이다. 소름 돋는 일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자제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우리를 항상 소심하고 찌질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래도 마냥 마음 놓고 당하고만 있을 텐가? 독도 빼앗길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위에도 언급했듯이 한국 국민들은 한국 군사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세계 최강대국들도 한국을 쉽게 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현 우리 군사력은 일본과 대등해진 지 오래다. 오히려 순항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로 인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을 주적으로 하여금 지금껏 70년간 전쟁 대비 준비를 해온 국가이다. 공격형 순항 미사일 하나 없는 일본 자위대에게 왜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잡혀있는 것일까? 생각이 아직까지 일제감정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군대도 없는 나라가 그렇게 두려운가? 과연 이 정신으로 내 나라, 내 가족 지켜낼 수 있을까? 전쟁 발생 시 2천만 명의 예비군을 단 일주일 만에 소집해서 교육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나라 예비군 총 한 자로 던져주면 10분도 안 돼서 현역에 비빌 정도로 수준급 0점 사격 실력이 되살아난다. 길거리 반바지에 쓰레빠 끌고 배 나온 아저씨들이 전쟁 발생 시 그냥 현역 군인으로 돌변하는 것이다. 일본한테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가 밀린다. 이런 나약한 소리는 하면 할수록 더욱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나약함은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 사기 저하는 곧 패배이다. 그들은 과거 그 우리의 나약함을 틈타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었다. 나는 지금 전쟁을 하자고 선동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전의 그날의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는 더욱더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최첨단 장비, 무기들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들은 아직까지 그날 그 처참하고 치욕스러웠던 만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미래에도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다시 그들이 쉽게 넘볼 수 없을 만큼 강해져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가? 군대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군대가 강해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패배라는 단어는 없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의 기술 활용 촉진 정책을 두려워하고 있는 일본의 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BK 뉴스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일본은 AI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적 있죠. 실제로 일본은 기초과학, 정밀공학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지만 AI와 같은 미래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태이며 그 부분을 손 회장이 꼬집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떠야 한다고 손 회장이 주장하는데 막상 일본에 투자할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 손 회장도 최근에는 일본보다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다양한 만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이 분명 위기인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위기인 것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언론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기술 전문지인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은 우리나라 정부의 미래 전략에 대해 주목하는 기획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미중 무역 마찰과 더불어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 관리 엄격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듯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히 역전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사회 구현을 목표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 추진을 하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인 일본 정부가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와 부산의 목표는 미래 선도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금융, 해양, 항만, 물류, 관광 등의 사회적 생산 기반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융합 특구로 거듭나게 한다는 전략이며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역 화폐, 수산물 이력 관리, 관광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서가는 국가 정책을 내놓은 부분을 일본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규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의 규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규제 완화는 국가의 생존을 건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 블록체인 특구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B&K 부산은행,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기업들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규제 자유 특구를 부산에만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도에서 추진 중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자율주행, 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등의 전문 분야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여 기술 개발과 최첨단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가 설명한 부분 외에도 우리 정부는 충북의 스마트 안전제어, 전남의 이모빌리티,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도 특구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기사의 말미로 현재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의해 악화되는 경제 상황, 전 징용공 문제와 북한 문제 등이 있다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위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주로 보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후 최장 기간의 경기 확대라는 미지근한 목욕물에 빠진 채 블록체인과 같은 테크놀로지 활용 촉진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일본이야말로 위기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자국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이 되고 캐치홀 부분까지 적용하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타격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는 관련 재료, 부품, 기계 등에 대한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는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을 포함한 외부의 위협에 굳건히 맞설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일본이 우리의 역전타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는 그날이 오고 지금의 이런 일본의 도발에 단순한 역전타가 아니라 역전 말로 홈런을 날려 부메랑으로 되돌려주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두 번째 경제 보복을 예고한 날이 초입게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가 경제 보복은 어디까지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일본의 추가 제재 조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18일입니다. 오는 21일에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의 경제보복 공세가 강화될지 느슨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8월부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완전히 빼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세계 1위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수소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부품 1,100여 개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메가톤급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경고했는데 일본이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자유무역 정신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라면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네.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합니다.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강대강의 전면전은 원치 않지만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에 협의를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안보를 위한 수출 관리의 국내 운용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협의도 규제 철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경제보복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자, 송 기자.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 주력인 반도체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이번에 제한 품목에 오른 반도체 소재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최대 90%까지 이릅니다. 네. 더 문제는 이 일본산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의존하는 정도가 폴리미드와 리지스트의 경우는 90% 이상이고요. 네. 고순도 불사는 40%에 이릅니다. 이 세 가지 품목의 수입액은 1,660억 원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반도체 공정에 워낙 다방면으로 쓰이는 품목이라서 일본이 우리 경제에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을 골라서 정밀 타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워낙 크고 또 일본산이 품질이 또 우수해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예. 재고도 현재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면 또한 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이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추가 피해 역시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을 최대 4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완성품 기업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 각종 부품에 이르는 후방 산업에까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후막 산업 피해까지 또 있으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당장 삼성전자 휴대폰을 만드는 것도 차질이 생길 거고요. 한국만 피해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를 쓰던 전 세계 모든 큰 IT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다 타격을 받는다고 보는 게 맞죠. 추가 수출 제재 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송 기자. 네. 어떤 부품들이 규제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 돌아가는 전 사정들을 보면요. 일본 정부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우리 경제에 소위 아킬레스건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다음 타깃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공작기계, 석유화학 중간 제품 등이 현재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역시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품목이고요. 공작기계나 석유화학 중간 제품 등도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인 조선이나 기계, 석유화학 제품 등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네. 일본 의존도 역시 높아서 대처하기 어렵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 그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서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7일 일본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예. 삼성전자 핵심 사업인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회장의 일본 일정 베일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요. 반도체 소재 관련 일본 거래선과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보유한 물량이 최대 석 달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현재 일본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찾았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정형으로 낸드 플래시 생산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한 언론이 일본 정부의 핵심 소재 수출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이 전망을 내놓으면서요.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달부터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일단 두 기업은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즉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이번 사태 때문이 아니라 가격 하락이나 수요 감소에 따른 수급 조절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말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뿐 아니라 디램 같은 핵심 제품군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통상보복으로 양국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윤 기자, 반도체 소재 부족 현실화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경련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질 경우 한국의 국내 총 생산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맞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의 GDP는 3.1%, 일본은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맞보복의 수위를 높일수록 일본보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한국 수출 기업이 일본이나 중국 기업보다 일본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적습니다.